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하면서 서울 명동성당에 오늘도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하 성전에 마련되고 있는 분향소는 오늘 오후부터 조문객을 받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명동성당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교황을 추모하기 위한 신자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다고요? 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이른 시간부터 추모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을 추모하기 위해 어제 저녁 미사에 이어 오늘 아침에도 이곳 명동성당을 찾은 신자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네, 어제 미사를 앞두고 전해진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 소식에 너무 놀랐지만 다 함께 기도를 올리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길 바랐다고 전했습니다. 신자들은 오늘도 오전 미사에서 또 성모 마리아상 앞에 서서 두 손 모아 기도를 올리며 깊은 슬픔을 달랬는데 성소수자와 난민, 빈민을 보듬으면서 포용과 평화의 가치를 전했던 이 시대의 어른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네, 공식 분향소는 몇 시부터 운영이 되죠? 네, 오늘 오후 3시부터 공식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염수정 추기경과 정순택 대주교를 비롯한 천주교 서울대교구 주교단을 시작으로 이때부터 일반 시민들도 조문할 수 있는데요. 전국의 다른 성당들의 분향소 운영 일정과 추모 미사 일정은 오후에 발표될 전망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이곳 명동성당은 프란치스코 교황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곳입니다. 영성센터 건물 외벽에도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진이 걸렸는데 교황은 지난 2014년 방한 당시 이곳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용산 참사 피해자들을 초대해서 평화를 위한 미사를 직접 집전하기도 했습니다. 언제나 가장 낮은 곳에 머물면서 전 세계에 위로를 전했던 교황을 추모하는 발길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명동성당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네, 조금 전에 중계해드리다가 빗소리가 현장에서 많이 나서 오디오가 좀 작게 들렸던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폐렴에서 회복 중이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향년 88세로 선종하면서 전 세계가 슬픔에 빠졌습니다. 교황청은 뇌졸중과 그에 따른 신부전이 사인이라고 발표하고 미리 작성된 교황의 유언장도 공개했습니다. 바티칸 현지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 앞에 수많은 인파가 집결했습니다. 향년 88살로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을 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I think I'm really heartbroken. Obviously, I think as so many people are, and I think the world is, he was so loved and so respected by Catholics and non-Catholics alike. 교황청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현지 시간 월요일 아침 7시 35분 선종했다고 밝혔습니다. 케빈 페럴 추기경은 교황이 전생애를 주님과 교회를 위한 봉사에 헌신했다며 특히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을 지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교황청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직접 사인은 뇌졸중과 그에 따른 신부전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 달여간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받으며 여러 차례 고비를 넘겼습니다. I was astonished. I felt like in the same way when the two towers fell down. I hope they will find a new pope soon because we'll definitely help towards the world peace now. 교황의 입관식은 바티칸 내 교황의 거처인 산타 마르타 집에서 거행됐습니다. 페렐 추기경이 교황 장례 예식 문서에 따라 선종 확인과 시신을 관에 안지 않은 의식을 주재했습니다. 교황이 서거함에 따라 9일간 애도 기간이 이어집니다. 교황청은 유해가 이르면 23일 성베드로 대성당으로 옮겨져 일반에 공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황이 바티칸 밖 로마의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전 지하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덤에 특별한 장식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자신의 교황명을 라틴어로 새겨주기를 원했다고 전했습니다. 평소 소박한 삶을 실천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뜻에 따라 장례 예식은 가능하면 검소하게 치러질 전망입니다.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 앞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재위 기간 내내 난민과 이민자들에 대한 관심과 포용을 설파했습니다. 반이민 정책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며 집권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공개적인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신우 기자입니다. 2013년 7월 프란치스코 교황은 첫 방문지로
이탈리아 최남단 람페두사 섬을 택했습니다. 유럽으로 향하는 북아프리카 난민들의 배가 침몰하는 사고가 잇따르던 곳에서 형제애를 강조했습니다. 불법 이민자 추방을 공약으로 내건 트럼프 미국 대통령 후보를 향해서도 따끔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Pensa soltanto in fare muri, sia dove sia, e non fare ponti, non è cristiano. 교황의 정치적 발언에 불만이 있던 트럼프도 거칠게 대꾸했습니다. If and when the Vatican is attacked by ISIS, I can promise you that the Pope would have only wished and prayed that Donald Trump would have been president. Because it's true. 2017년 대통령이 되고 처음 만났을 때 트럼프는 웃었지만 교황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지난해 트럼프의 두 번째 대선 도전 때도 교황은 일관되게 이민자 추방 공약을 반대했습니다. 경쟁 후보였던 해리스의 낙태권 수호 공약도 함께 비판했습니다. Ambedue sono contro la vita, sia quello che butta via i migranti, sia quello che uccide i bambini. Ambedue sono contro la vita. 미국의 가톨릭 신자들에게 덜 악한 쪽을 향해 반드시 투표하라면서 누가 덜 나쁜지는 양심에 따라 판단하라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를 시작하자 증오와 차별 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이끌어달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행정명령으로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을 추진하면 재앙이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는데 트럼프와 교황의 만남은 2017년 첫 만남이 마지막이 됐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 2+2 통상협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아침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동맹을 새롭게 다지는 논의에 물꼬를 트고 돌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미국 측의 제안으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우리 시각으로 24일 밤 9시 미국 워싱턴 DC에서 이 한미 2+2 통상협의를 엽니다. 오늘 출국길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고생하십니다. 한미 동맹을 새롭게 다지는 논의에 물꼬를 트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2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제유가 하락세를 반영해 휘발유와 경유 인하폭을 일부 축소하면서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리터당 40원, 경유는 46원이 오르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한홍 기자, 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연장 배경은 뭡니까? 물가에 대한 국민 부담을 고려해 인하 조치는 연장하되 재정 등을 고려해 인하폭을 일부 축소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일단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인하 조치는 올해 상반기인 6월까지 2달 더 연장됐습니다. 다만 유류세 인하폭이 일부 축소돼 휘발유 인하율은 15%에서 10%로 줄었습니다. 경유와 LPG 인하율도 23%에서 15%로 각각 축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유류세가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리터당 738원으로 이달보다 40원 오르게 됩니다. 경유엔 494원의 유류세가 부과돼 이달보다 46원이 오릅니다. LPG는 173원으로 17원 인상됩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87원, LPG는 30원의 세 부담이 경감됩니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왔고 그동안 유류와 물가 상황에 따라 총 14차례 연장을 했습니다. 이번이 15번째 연장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기름값이 오르는 데 따른 매점 매석 행위 방지를 위해 관련 고시를 시행합니다. 석유 정제업자 등이 이번 달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이 제한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오는 24일 한미통상협의회에서 한덕수 대행이 말한 조선협력, LNG, 무역균형 이 3대 의제와 일본과의 협의에서 미국이 꺼낸 방위비 배외 또 어떤 것이 언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미국산 소고기 같은 농축산물 분야는 물론 환율과 국채 매입 등 전방위 압박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소셜미디어에 비관세 부정행위라며 8개 사항을 올렸습니다. 환율 조작과 부가가치세, 덤핑, 수출 보조금, 자국산업 보호용 농업기준, 보호적 기술기준, 지적재산권 도용, 관세 회피를 위한 환적을 나열했습니다. 주로 중국과 유럽연합 등을 겨냥해 언급해온 사항들이어서 자유무역 원칙을 중시해온 우리 통상관행과는 맞지 않습니다. 특히 첫 번째로 꼽은 환율 조작은 외환 보유액을 소진하며 원화 약세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 사정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현재 원화 약세 국면은 트럼프 행정부의 아전 인수식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돼 미국의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거래에 관련되는 거 여러 가지 조치들을 일방적으로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조작국으로 지적이 되면 상당히 어렵고요. 최소한의 것을 내주고 이제 버티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시간을 끄는 게 최선이에요. 약달날을 위해 장기 국채 매입을 요구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8대 무역 적자국인 반면에 미 국채 보유액은 1246억 달러로 세계 19위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미국 국채 보유 비중은 전체 국채 0.4%, 중국이 한 13%, 일본이 10%니까 현저하게 낮은 게 맞아. 그럼 이걸 받는 대신 뭐를 요구하느냐? 그러면 우리 상설 통화 수합하자. 한미 간. 지금 미국은 5개 통화국과 상설 통화 수합을 하고 있어요. 비관세 장벽을 언급할 가능성도 큽니다. 특히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 제한 등 디지털 분야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원스톱 쇼핑식 협상을 원하는 미국, 방위비를 넘어 금융, 비관세 분야까지 온갖 요구를 초반부터 쏟아낼 가능성이 큽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어제 방화로 추정이 되는 화재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에서 경찰과 소방이 오늘 오전 11시부터 합동감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불을 지른 건지 등을 확인할 예정인데 경찰은 숨진 방화 피의자 60대 A씨에 대한 부검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 사회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오늘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합동감식이 진행되고 있죠? 네, 경찰과 소방, 한국전기안전공사가 1시간쯤 전인 오전 11시부터 서울 봉천동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진행 중입니다. 어제 아침 8시 20분쯤 불이 난 아파트 4층 2개 세대 안에서 조사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화재를 방화로 보고 4층 복도에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A씨를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농약 살포기로 추정되는 방화 도구를 이용해서 아파트에서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불탄 도구를 현장에서 발견해서 정밀 감정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또 아파트 세대 내부까지 검게 탄 모습인 것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A씨가 어떻게 안에 불을 질렀는지도 감식 등을 통해 확인할 예정입니다. 네, 숨진 방화 피의자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죠. 네, 방화 피의자 A씨가 어떻게 현장에서 숨진 건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오늘 국과수에서 시신부검을 진행합니다. 또 경찰은 범행 동기를 확인하기 위해 숨진 A씨의 가족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는 중인데요. 일단 A씨는 어머니에게 미안하다, 딸에게도 할머니를 잘 부탁한다라는 내용이 적힌 유서를 남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어머니 병원비로 쓰라며 5만 원 지폐도 함께 놔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앞두고 방화에 나선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인데 경찰은 범행 경위와 사망하게 된 과정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층간소음으로 생긴 갈등이 방화 원인 중에 하나로 추정되고 있다고요. 일단 경찰은 A씨가 방화 대상을 왜 해당 아파트 4층으로 삼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재 당시 추락한 4층 주민 2명이 중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어서 진술 조사는 경찰이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단 지난해 말까지 해당 아파트 3층에 살던 A씨는 지난해 9월쯤 위층인 4층 주민과 층간소음으로 폭행 시비가 붙은 전력이 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처벌로 이어지진 않았는데 이 같은 주민과의 갈등이 범행의 원인이 됐는지 혹은 다른 동기가 더 있었는지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이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우려가 나온 뒤 실제로 터널이 무너지기 전까지 천장이 계속 내려앉고 있었던 걸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를 YTN이 입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 붕괴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는데 경찰은 시공사가 작업을 강행한 건 아닌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공사 현장이 무너지기 3시간 전쯤 현장 관계자들은 터널이 무너질 일은 없을 거라고 설명합니다. 무관심이라도 흔히에게는 지금 이런 시골 없다는. 그런데 이때도 터널 천장은 조금씩 내려앉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붕괴 위험 신고 이후 터널 형태의 변화를 기록한 상황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11일 새벽 0시 터널 붕괴 우려 신고 뒤 새벽 2시쯤 시공사인 포스코 ENC는 터널 내부 5곳에 형태 변형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설치했습니다. 계측기는 매 시간마다 각각 설치된 지점의 위치 변화를 통해 터널 천장의 높이나 폭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계측기 설치 1시간 만에 아치형 터널의 최상단 두 부분이 0.8cm와 0.4cm 내려앉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오전 9시 붕괴 6시간 전엔 양쪽 터널의 높이가 2.3cm에서 2.5cm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후 1시 50분, 사고 1시간 전쯤엔 두 개 터널의 천장이 각각 4.1cm, 3.7cm 내려온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4cm 정도 되면은 긴급 비상 상황이죠. 조금만 있으면 붕괴로 이어진다라고 공학적으로 추론하기에는 충분한 자료. 오전 10시에 진행된 보강 방안 대책회의에서 전문가는 터널 붕괴는 급격히 진행되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붕괴 전엔 징후가 발생하므로 도로 지표면 침하 및 터널 내부의 변이를 측정한 뒤 수렴이 될 시 보강공사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 이상 터널 형태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관측될 때 보강공사를 검토하란 말입니다. 하지만 천장이 계속 내려앉고 있는 상황에서도 작업자들은 터널 안에서 보강공사 준비를 하고 있었고 오후 3시 13분 H빔을 내리려던 중 결국 붕괴 사고가 났습니다. 침하라든지 또는 현재 내공 변이 자체가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작업자가 안에 들어갔을 때 되게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강공사를 결정한 배경과 관련해 포스코 ENC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공사 현장 총괄과 안전관리 등을 담당한 관계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붕괴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보강공사를 강행한 건 아닌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신안산선 붕괴 전 터널이 지속해서 내려앉고 있는데도 이 시공사가 보강 작업을 강행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YTN 보도와 관련해서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 사고 수사 전담팀은 오늘 포스코 ENC의 사고 상황 중간 보고서를 확보해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자료에 나타난 계측값이 터널 붕괴를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지 작업자를 투입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입니다. 또 당일 오전 10시에 국토부와 시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보강대책회의에서 전문가가 터널의 변형이 멈춘 뒤 보강공사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조언했는데도 보강공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치권 조기 대선 움직임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오늘도 SNS를 통해서 공약을 발표했고 국민의힘에선 오후에 경선 주자 1차 컷오프가 예정돼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오늘은 어떤 분야의 공약을 공개했죠? 네, 이재명 후보는 SNS를 통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이해 당사자 모두가 참여하는 의대 정원 논의를 하겠다며 의료 분야 관련 공약을 냈습니다. 또 대한민국을 탈플라스틱 선도 국가로 만들고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겠다며 기후 환경 분야 정책 비전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일부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타면서 캠프에서도 고무된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캠프 핵심 관계자는 YTN에 여전히 계엄을 반성하지 않는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때문에 반사 이익을 얻은 데다 이 후보의 중도 공략 정책도 효과를 내고 있는 걸로 분석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오는 주말 호남 순회 경선을 위해서도 남은 시간 공을 들인다는 계획입니다. 김경수 후보는 가장 먼저 호남을 방문해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전북 도당과 광주 시당에서 당원들을 잇따라 만날 예정입니다. 김동연 후보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후보 캠프에서 수도권과 비정규직 공약을 발표하고 저녁에 노무현 재단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출연해 당심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상황도 보겠습니다. 오늘 2차 경선에 진출할 이 4명이죠. 4강 후보가 뽑힌다고요? 네, 국민의힘은 오늘 저녁 6시 반 대선 경선 후보 1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합니다. 어제 오늘 이틀간 진행한 국민 여론조사 100%로 2차 경선 진출자가 가려지는데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나머지 한 자리를 놓고 나경원, 안철수 후보가 경쟁하게 될 거란 관측입니다. 나경원 캠프 관계자는 YTN에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여론조사인 만큼 4강에 안착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다만 이철우 후보와 대구 경북의 표심이 겹칠 수 있다는 점을 변수로 꼽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캠프 측에선 여론조사에 당원이 아닌 국민 표심이 반영되는 만큼 안 후보가 유리할 거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문수 후보는 캠프에서 대학가 반값 월세존을 구축하고 1인용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을 확대하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국회에서 전국에 5개 서울을 만들겠다며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5대 메가폴리스 공약을 선보였고요. 홍준표 후보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책 비전을 밝히고 오후에 대한의사협회에 방문해 의료 현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양당 아침회의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와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다고요? 네, 민주당은 아침 회의에서 한덕수 대행이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관리해야 할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42일밖에 대선이 남지 않았는데 최고 책임자가 엉뚱하게 대통령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성중 정책위 의장은 상설특검 절차와 헌법재판관 미임명 등 한 대행의 위헌 위법 행위가 차고 넘친다며 탄핵을 즉각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저러한 기우로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합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대행이 현재 진행 중인 대미 통상협상을 새 정부에 넘겨야 한다며 섣부른 행태를 보여선 안 된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대행 탄핵 사유가 전혀 없다면서 민주당을 겨냥해 나라나 민생이 어떻게 되든 관심 없는 정당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재명만 살리면 되고 집권만 하면 된다는 그 생각 외에 나머지 생각이 없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겁박하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코스피 5000시대 공약을 두고도 국정 파괴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상태를 만들어낸 당사자가 할 말이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경제 공약을 살펴보면 개미 투자자를 몰살시킬 개미 할기임이 확실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종근, 김상일 정치평론가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 경선이 한창인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당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밝혔거든요. 네. 문을 열고 누구 들어오라는 건가요? 누구든
예. 누구든입니다. 예. 이것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선 안 된다라는 생각만 갖고 있으면 누구든 다 문을 열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리스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진 않고요. 저도 실제로 좀 취재를 해봤어요. 예. 직접 전화해봤습니다. 예. 당대표실에 그랬더니 특정인을 염두에 둔 건 아니다라고 그거 하나만큼은 확실하다라고 예.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두 가지입니다. 당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선거 과정에서 해당 행위를 한다거나 탈당을 하든지 하는 해당 행위를 했다거나 해서 복당이 안 되는 사람, 당원 당규에 몇 년 동안 복당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뭐 당 이외의 사람, 이건 뭐 당 이외의 사람한테 들어오라 이런 게 아니라 예. 앞으로 반 이재명 연대의 하나의 포석, 그러니까 당이랑 상관없이 모든 어떤 그런 그 제 정치 세력을 규합하겠다라는 그런 밑그림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입당만이 아니라 빅텐트까지 염두에 둔 그렇습니다. 그런 발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군요. 빅텐트라고 하면은 요즘에 이준석 후보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권영세 비대위원장 발언과 이준석 의원 얘기 연이어서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은 당의 문을 다시 활짝 열겠습니다. 잠시 당을 떠났던 분, 다른 정당에 몸담았던 분들,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고 자유와 헌법이라는 대의에 동의하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진영의 고집이 아니라 연대의 용기입니다. 각자의 과거를 과감하게 떨쳐내고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책임의 연합에 동참해야 합니다. 공식 기록에 국민의힘에는 네. 저를 성상납받고 쫓아낸 당대표로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걸 해결한다고 합친다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검찰에서 무혐의 난 지가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도 네. 여기 대해서 해결은커녕 이런 방구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잖아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텐트는 영원히 불가능한 거예요. 아, 이준석이 당연하죠. 있는 한? 지금까지 그 무수히 많은 시간을 놔두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네. 해결될 수도 없을 뿐더러 네.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네, 이준석 후보 빅텐트는 영원히 불가능하다. 이렇게까지 못을 박았는데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보통은 연대라고 하면 당 후보가 결정이 된 다음에 연대를 모색하는데 지금 경선 한창인데 이 얘기 꺼낸 거는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그러게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게 뭐 문호를 개방해서 본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의도라고 뭐 선의로 해석을 해주더라도 지금은 전당대회가 한창인 때고 더더군다나 오르는 4명으로 후보가 압축됨으로써 사실상의 전당대회에 붐업을 해야 되는 모든 사람들이 관계자들은 다 붐업을 하는 거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마치 전당대회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처럼 문호를 개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비상 대책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전대 김 빼는 사람, 뭐 전김 위원장 뭐 이런 건가요? 좀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 그 개혁신당 후보 이런 데로 마이크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상 또 이준석 후보를 띄워주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당의 후보들이 겨루는 경선은 붐업을 시키지 않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띄워주고 오히려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행사는 김을 뺀다? 저는 이게 뭐 전략적으로 왜 이런 지금 이 시기에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모든 정치적 메시지는 왜 시기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은 속보를 한 가지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가 이제 결정이 됐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 대법원이 이제 배정이 된 가운데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회피 신청을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 이제 상고심만 남은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상고심과 관련해서
배당된 재판부가 회피 신청을 했다고 하고요. 전원합의체 회부했다고 하네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예. 뭐 회피하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봐야 되겠지만 예. 이게 시간이 굉장히 당겨집니다. 이를테면 소부에 일단 들어가서 소부에서 심의를 계속 심의를 하다가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 그때 이제 전원합의체로 넘어가거든요. 예. 그럼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는 과정 자체가 최소한 1, 2개월 이상은 걸립니다. 뭐 많게는 몇 개월 걸리고요. 예. 그런데 오늘 대법원에서 어쨌든 결정을 전원 합의체로 회부하겠다는 건 그 과정, 즉 소부에서 뭐 1부, 2부, 3부의 소부에서 심리하는 과정을 아예 생략된 채 시작부터 전원 합의체로 예. 아예 시작을 한다. 그러면 그 과정을 생략하고 시간이 많이 당겨진다라고 해석을 예. 해야 되겠죠.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상고심 결정이 언제쯤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대선 일정과 맞물려서 상당히 이제 네. 관심을 끌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상고심 결정이 좀 예정보다는 빨리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상황인 건가요? 글쎄요, 저도 이제 뭐 자세한 상황이 예. 지금 뭐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이후에 이게 이제 회피를 한다는 이제 그 재판을 하는 분들이 회피를 했다는 예. 뜻이겠죠. 그러면은 이것이 과연 더 빨라지기 위해서 회피를 한 것인지, 아니면은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거기에 연관되는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회피를 한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종근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절차적인 부분을 염두에 둬서 회피를 한 것이라면 재판이 조금 빨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 대법원에 이제 배정이 된 상황에서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회피 신청을 했고, 이것이 이제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는 속보가 들어온 것인데요.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사법 리스크가 이번 뭐 조기 대선 내내 회자가 됐던 부분이잖아요. 네. 뭐 어떤 변수가 앞으로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예. 일단 항소심이 이제 끝난 다음에 예. 몇 가지 어떤 변수를 봤을 때 첫 번째가 저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상고라 누가 하느냐. 근데 무죄 결정이 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죄 결정이 나면 사실상 그 피고인인 이재명 후보, 지금 후보죠,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서류를 받는 것을 지연한다든지 해서 최소한 한 달 이상을 시간을 이렇게 지연시킬 수 있는데, 당시에 무죄가 났기 때문에 검찰만 상고를 하는 과정, 그래서 예. 약 한 20일 정도가 당겨졌습니다. 예. 두 번째가 바로 지금 이 상황입니다. 예. 즉 대법원이 이걸 소부에 넘기느냐 아니면 전원 합의체로 가느냐, 이것에 따라서 최소한 1, 2개월 이상이 걸린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회피는 저도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회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소부에서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바로 전원 합의체로 간다는 건 보통 소부에 가서 이 세 사람 정도가 심리를 하다가 우리가 판결을 내겠다, 한번 결정을 해보자, 서로 예. 토론을 하다가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반대를 하면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으므로 전원 합의체로 회부합니다 하고 전원 합의체로 갑니다. 예. 그 과정이 생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변수 중에 하나가 전원 합의체로 바로 가느냐 안 가느냐였는데, 회피 신청을 해서 뭐 전원합의체로 가든 아니면 대법원이 소부 건너뛰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예. 전원합의체로 가자라고 판단을 했든, 결과적으로는 전원합의체에서 시작을 하므로 그 정도의 어떤 시간, 그러니까 소부에서 심리했다가 전원합의체로 가는 과정이 생략됐다. 최소한 1개월 이상은 당겨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다르게도 볼 수 있는 게, 그래서 소부에서 하면은 어쨌든 좀 신속하게 오히려 예. 의견을 맞춰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의견이 전원합의체로 가면은 소부의 의견을 전혀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절차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더 빨라질 수도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전원합의체로 바로 간다면 특성이 다른 사람이 그중에 한 명이나 두 명이라도 껴있다면 오히려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딱 단언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절차를 좀 염두에 둔 회피라면, 기피가 아니라 지금 회피잖아요. 예. 회피라면 그 대법원의 의도 자체가 좀 빨리 가겠다라는 의도인 것이고, 예.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사유에 의해서 재판관의 이유라든가 아니면 당사자와의 어떤 관계에서의 이유라든가 이런 게 있었다면 저는 그것이 꼭 빨라진다고만 볼 수 있는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두 가지, 그러니까 김문기 몰랐다,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 이 두 가지 모두 무죄가 나왔는데요. 이 상고심이 대선 시기와 맞물려 언제쯤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관심이었고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전원 합의체에 회부한다, 이렇게 이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상고심 결정 시기가 뭐 앞당겨지는 것인지 늦춰지는 것인지 그 부분은 지금 뭐 추정만 할 수 있을 뿐 저희가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선관위원장 노태학 대법관이 이제 회피 신청을 했다. 이것이 이제 대법에서 전한 입장인데요. 회피 신청을 한 배경도 아직은 좀 정확히 알아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중앙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학 대법관이 회피 신청을 했다는 거는 이게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하는 내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하고 그 소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사람이 있는 전원합의체에서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내가 관여하는 게 맞지 않다라는 그렇죠.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그 높다고 판단도 보시는 거군요. 집중적으로 관여하는 거잖아요. 소부에서 하면은.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이렇게 다 같이 논의하는 테이블로 가고 본인의 역할은 조금 줄이겠다, 내지는 본인은 아예 재척 회피를 통해서 빠져서 하겠다, 이런 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속도의 빠름 뭐 이거와 결부지어서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일단 대법원이 이 전원 합의체 회부할 때 우리가 빨리 하겠다는 이유로 회부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어떤 예단을 갖고 있다는 뜻이거나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되잖아요. 주로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는 어떤 과정은 말씀하셨듯이 소부에서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을 때,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므로 이것을 전원 합의체에서 한다라는 정당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헌법재판소와는 다르게 헌법재판소는 어쨌든 9명이 그러니까 일치를 보기 위한 어떤 합의 과정이지만 대법원은 각각의 대법관들이 자기의 어떤 의견으로서 결론을 내기 때문에 전원 합의체에 간다고 해서 더 늦어진다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 결론이 언제 나올지는 이게 어떤 변수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빅텐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이준석 후보 얘기도 좀 들어봤잖아요. 영원히 빅텐트는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정치적 수사일까요? 진짜 본인의 의지일까요? 저거는 뭐 일종의 자기 입장 강화 내지는 협상력 강화 뭐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문을 완전히 닫은 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는 얘기는 굉장히 사적이고 사적 감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감을 풀기 위해서 어떤 본인의 권력적 공적 이익을 희생시키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엔 저런 게 이제 일단은 국민의힘을 비난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기 때문에 또 그런 거를 그냥 넘기는 것보다는 비난을 해놔야 나중에 협상을 하고 나중에 단일화 과정으로 간다 하더라도 무언가를, 또 이준석의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몸집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협상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감안한 어떤 정치적 포석에 약간은 사감을 드러내는 비판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기 대선 내내 이 얘기는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협상력을 좀 키우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뭐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공적인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그러니까 연대할 수 없는 이유를 나를 내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결 안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건 사적인 어떤 얘기고, 근데 결론은 이거예요. 이준석 후보가 연대하느냐 안 하느냐는
일단은 여론조사 지지율이 결정을 해요. 예. 지지율 3자 대결이든 아니면 뭐 2자 대결이든 뭐 이런 지지율에서 자기가 몇 퍼센트냐 여기에서 협상력이 생기는 거지. 예, 지금 지지율 추이는 어떻습니까? 3.5% 정도. 또 여론조사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협상 카드를 뭐 좀 강력한 카드를 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보다는 3자 대결로 봐야 돼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그 개별적인 어떤 후보들의 어떤 3.5에 불과하지만 3자 대결을 물어봤을 때는 훨씬 더 높게 나오거든요. 3자 대결에서 자기가 어느 쪽에 몇 퍼센트를 갉아먹는다, 빼앗는다 그러면 협상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자기가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리를 두는 것처럼 하면서 지지율 추이를 보는 것이 아마도 지금 이준석 후보의 지금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문을 활짝 열겠다. 권영세 위원장의 이 발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당문 열고 들여놓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한덕수 대행 아니냐 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역시 오해를 받을 수 있죠. 만약에 그것도 사실이라면 그 또한 전당대회 김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좀 전에 우리가 논의했던 것도 결과적으로는 전당대회 김백이고 한덕수 대행을 염두에 뒀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전당대회 김백입니다. 지금은 전당대회 붐업에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돼요. 그래야 이후에 한덕수 총리를 데려와도 그게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밖에 있는 주자들과 단일화를 해도 힘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동시에 하겠다는 전략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동시에 하면 지금 경선 뭐하러 해요? 모든 후보를 모아놓고 더 신나게 흥이 나게 더 성대하게 단일 경선으로 그리고 완샷 경선 뭐 이렇게 또 붐업을 해가면서 국민의 주목도도 끌고 좀 다른 형태잖아요. 다른 형태는 관심을 가지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건데 그런 거를 추진해야지 지금 동시에 하기 위해서 이쪽 김은 빼고 저쪽은 살려놓는다. 저는 전략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비대위원장이나 당대표의 권력은 어디까지냐면 본선 전당대회까지예요.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온 순간 모든 것이 대통령 후보와 전권을 갖습니다. 당을 운영하는 그런 권한까지도 다 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단일화를 하든 뭘 하든 사실은 대통령 후보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장은 예전에 이준석 대표가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한테 했듯이 다 바깥에 있지 말고 들어와라. 그리고 여기서 빨리 경선을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경선을 관리하는 데서 사실 딱 끝납니다. 거기서 확장하는 것은 사실 자신의 어떤 지금 권한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경선 관리다라는 점에서는 각을 세우고 싶어도 지금 평론가님하고 각이 안 세워지네요. 두 분이 워낙 합심이 오늘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요점에 있어서만. 국민의힘 1차 컷오프 날인데 한덕수 추대위가 구성되는 움직임이 일자 홍준표 후보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덕수 총리 대통령 국민추대위원회가 추대식을 좀 한다고 하는데 후보님께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거 전부 민주당 인사들이 돼요. 보건, 손학규, 이낙연, 민주당 인사들. 그렇게 이재명하고 단일화 추진하는 모양이죠. 그 사람들이 우리 당을 도와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하고 단일화를 추진하겠죠? 안 그러면 해방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거론된 저분들이 추대위에 들어갔다는 걸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닌데 이제 홍준표 후보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민주당 사람들 아니냐, 이거 회방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또 지적을 하고 있어요. 저거는 이제 자기 입장에서 한 얘기고요. 만약에 민주당과 인연이 깊은 인사들이 민주당에 지지하는 어떤 모습이 아닌 민주당이 아닌 다른 진영을 지지한다면 그것은 어떤 문제의식이 존재한다는 의미고요. 그 문제의식을 가장 크게 활용하고 전략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것은 상대 진영인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 진영에게는 그건 회방이 아니라 굉장히 큰 도움이죠. 왜냐하면 진영을 넘어서는 공감대, 문제의식 이것이 확장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뭐 저것을 회방 놓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근데 실제로는
지금 거론하신 민주당과 인연이 깊은 인사들이 예. 우리는 뭐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어요. 부인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논의하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근데 보통 그리고 아니 땡 굴뚝에 연기 안 난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 이런 거죠. 한덕수 총리를 그 뭐랄까요, 이렇게 옹립하려고 하는 진영 쪽에서 예. 좀 급해가지고 그냥 막 갖다가 이름을 쓴 거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예. 어떤 사람이 뭘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면 뭐 아예 뭐 나중에 두고 봅시다. 뭐 그냥 이 정도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을 거절이 아니다 이래가지고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한덕수 권한대행 옹립파 중에 조급한 사람이 있어서 발생한 예. 해프닝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지금 뭐 추대위가 출범한다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데 한덕수 대행이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는 건 출마 쪽으로 기운 거 아니냐? 한덕수 대행 출마는 이제 상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글쎄요. 저는 아직도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세 가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 하나는 승산. 승상. 그러니까 지지율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50%인데 예. 한덕수 후보가 40%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이에요. 여론조사에서요. 여론조사 예, 지지율에서 예. 지금 이게 호랑이 등에 탄 거예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싫더라도 지금 다른 어떤 이 당의 후보들이 막 10%대인데 40%다. 그러면 유일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다른 후보들과 아주 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냥 경쟁하는 형국이지 완전히 따돌릴 정도의 유의미한 지지율이 아니란 말이죠. 예. 그럼 이 정도의 어떤 지지율이면 고민해야 돼요. 예. 내가 진짜 나가야 되나. 예. 모든 걸 다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명분이 없어요. 민주당이 지금 비판하는 대목에서 일일이 그것을 깨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분명히 탄핵을 빨리 돌아와라라고 12월 달에 돌아와야 된다는 논리가 뭔지 아세요? 아니 협상 지금 관세 협상도 있고 굉장히 급한데 탄핵 빨리 끝내고 그다음에 재판 빨리 헌재에서 결정돼 갖고 총리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측에서 나는 이제 관세 협상 때려치고 뭐 선거 나가겠다 이렇게 돼 버리면 그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 이 명분.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가족들의 동의. 맷집이 있어야 된다. 가족들이 동의해야 되는데 제가 들은 정보는 그러니까 취재에 의해서 예. 가장 가까운 쪽에서 얘기를 들은 예. 건 부인이 굉장히 반대를 한대요. 그래서 비서실장에게 지금 그런 이야기를 초기에 했다고 합니다. 예. 총리가 권한대행이 가족들의 반대가 너무 심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이 총리실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를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닐 거예요, 범주가. 그래서 가족들의 여론까지도 조사를 하셨군요. 예. 굉장히 아시다시피 예. 선거는요 뭐가 있냐면 내가 가장 나쁜 사람인가를 알고 싶으면 예. 선거에 나가면 됩니다. 상대 후보가 탁탁 털어서 당신이 어떻게 나쁜 사람인지를 예. 가르쳐 줄 거거든요. 예. 어쨌든 여러 가지 지형상 나오기가 쉽지는 않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신다라고 네네네. 이제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탄핵 얘기가 오늘 또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덕수 국무총리를 지체 없이 직무정지시킬 것을 공개 제안합니다. 한덕수 총리는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했습니다. 42일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최고 책임자가 엉뚱하게 출마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탄핵 소추를 즉각 추진합시다. 탄핵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을 하겠다 그러면 하십시오. 자신 있으면 하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이재명만 살리면 되고 집권만 하면 된다는 그 생각 외에 나머지 생각이 없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겁박하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에 옮기길 바랍니다. 한덕수 탄핵을 즉각 추진하자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오늘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추진될까요? 추진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됩니까? 네. 예. 전 진성준 위원장이 혈기가 너무 넘치시네요. 연세도 있으신데. 왜냐하면 이게
정치는요, 기본적으로 실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해서 얻을 수 있는 실리가 없습니다. 이슈만 굉장히 만들어가지고 변수만 발생시키는 거예요. 자, 원래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만약에 탄핵을 한다면 예. 어떤 실리가 과거엔 있었냐면 헌재재판관 2명 지명. 그래서 예.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는 헌법기관의 구성을 막는다라는 예. 실리가 있었어요. 예. 근데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 실리가. 그럼 이제 무슨 실리가 있죠? 이 상황에서 탄핵을 한다? 그럼 뭐 경제도 굉장히 만약에 어려워지거나 이런 상황으로 돌아가면은 그 비난도 받게 되겠죠. 그리고 뭐 그 외에 지금까지 국정 안정, 뭐 민생, 뭐 등등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실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본인이 또 하야하고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무가 정지되기 전에 뭔가를 결단하게 만드는 상황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또 진짜로 한대행이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라면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것뿐이 안 되는 것이라서 저는 저렇게 실리를 따져보지 않고 혈기왕성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어떤 공인으로서 내지는 어른으로서 내지는 중진으로서 별로 바람직하지 예. 않은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통 그런 얘기를 할 때는 공감대를 이뤄주는 의원들 몇 명을 확인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진성준 의원이 좀 약간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예. 저도 뭐 이제 뭐 여러 번 경험을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다라고 네네. 이제 보시는 거군요. 네.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대행 출마론에 대해서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저도 노코멘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민석 최고위원 자기 장사에 정신 팔린 노욕의 대통령 병자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어쨌든 이런 비판 속에서도 이제 본인 입장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논란이 다 종결이 되는 건데 지금 뭔가를 좀 관망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어떻게 두 가지일 보십니까? 거예요. 예. 하나는 지금 자신이 이번 대선에 참여하느냐 안 참여하느냐가 두 가지로 나왔잖아요.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여러모로 고민하고 있다라는 대답이 나왔고 하나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의 그 질문에 대해서 노코멘트 바로 전에 이제 아직 결론을 못 냈다. not yet. 아직 결론을 못 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무회의라든지 또는 국내 언론에 발언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신과 대통령한테 하는 이야기는 관세 협상에 대한 그런 그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전 일단은 이해해요. 뭐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스트롱맨하고 상대를 하고 싶고 굉장히 권한이 센 그런 사람들과 직접적인 탑다운 방식의 어떤 협상을 즐기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2개월밖에 권한이 없고요. 사실 실질적 권한이 없으니까 2개월 후에 새로운 대통령과 하세요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보고요. 전 파이낸셜 타임스도 역시 같은 차원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예 불출마다라고 제가 단언할 수 없는 게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이게 지금 페이스메이커라고 이야기되듯이 지금 민주당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어떤 비난이 사실 언제부턴가는 좀 거리를 두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한덕수 총리를 계속 비난하게 되면 초점이 이슈가 달라진다. 지금은 내란과 예를 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잘못을 초점을 해야 되는데 공격 대상을 한덕수로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니까 이슈가 지금 논점이 흐려진다. 이런 어떤 효과가 있다는 거죠. 예. 어쨌든 여지는 열어놓으신 거군요. 출마 가능성 조금은 열어놓는 걸로. 국민의힘 경선은 오늘 이제 4명으로 추려집니다. 이 4명 안에 누가 들어가느냐? 안철수냐, 나경원이냐? 누가 4등이냐? 누가 4등입니까? 저는 뭐 안철수 후보가 4등에 들어올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당원들이 투표를 할 때 표 쏠림 현상 같은 게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크게는 친윤, 비윤 이렇게 두 진영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지지층이 3명에게 골고루 표를 나눠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2명까지는 어떻게 해본다 그래도 3명까지 표 나눠주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쏠림 현상이 생긴다면 나경원 후보가 그 쏠림 현상의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비윤 쪽은 2명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지지에 조금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도움을 주고자 하는 예. 사람들이 붙는 양상이라서 그렇게 볼 때 저는 확률적으로 예. 지금 나경원 후보가 조금 불리한 거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제 경험상으로 그렇게 좀 추측을 합니다. 4위는 안철수일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누구라고 나경원 보십니까? 후보의 나경원 가능성이 후보. 좀 높아 예. 보입니다. 지금 그 여론조사가 역선택 방지로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층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무당층은 적극적으로 대답하는 층은 아니에요. 부동층이나 중도층보다 무당층은 사실상 이 당이나 저 당이나 내 어떤 적극적 일체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무당층일 때 무당층이라고 물론 대답을 하고 나서 내가 어느 후보다라고 하기에는 참 그 과정들이 무당층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 굉장히 쉽지 않은 어떤 과정들이죠. 그러면 무당층 표심보다는 국민의힘 지지층 표심이 좀 더 과다 표집될 거다. 굉장히 더 적극적으로 대답을 할 거다. 그랬을 때 현재 윤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의 어떤 열기를 쭉 이어가서 국민의힘 지지층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 예. 1대3 정도의 흐름은 가능할 것 같고 또 나경원 후보가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굉장히 임팩트 있게 그것이 옳건 그런 그 당위성 제하고 봤을 때 임팩트 있게 지금 경선 과정을 이끌고 있다. 안철수 후보보다 예. 뒤늦게 안철수 후보가 지금 뭔가 공세를 펼치지만 그러나 안철수 후보의 어떤 느낌보다는 이 최신 효과 나경원 후보의 드럼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옳건 그르건 간에 각인된 어떤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 저는 이 우리가 눈으로 가장 최근에 확인된 결과는 4.2 재보궐선거거든요. 4.2 재보궐선거 결과를 봐도 무당층이나 좀 비판적, 합리적 국민의힘 지지층은요. 당의 지금의 모습, 다시 말해서 윤 대통령 방향으로 가선 안 된다는 예. 의견들이 강해요. 그 표가 상당할 거라고 저는 또 봅니다. 예. 어쨌든 두 후보 모두 한동훈 후보를 공세를 펼치다가 막판엔 서로에게 공세를 했죠. 나경원 국민의힘 예비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뭐 뻐꾸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뻐꾸기라도 좋다. 이재명을 막는다면 뭐라도 한다 하니까 나경원 후보가 나는 당을 한 번도 안 바꿨다. 이렇게 이제 받아쳤는데 저 두 분 중에 오늘 저녁 6시 반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누가 웃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는 후원금 모금 시작 이후에 40분 만에 10억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한도를 다 채우고 마감했다고 하는데요. 한 후보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후원금을 모았는데요. 근데 후원금의 총액이 거의 30억에 달하잖아요. 하루에 차거나 이런 생각보다는 앞으로 쓰지 말아야 되겠다, 욕심내지 말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많이 후원을 해 주셨어요. 저는 이거를 저에게 짐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무게를 느끼면서 좋은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어쨌든 뭐 기록만 보면 이재명 후보보다 빨리 마감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종의 뭐 한동훈 팬덤 이런 부분은 좀 입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렇죠. 건가요? 저는 예. 뭐 이게 그 정치인들을 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중 정치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큰 하나의 지도자로 나가는 데 있어서의 큰 하나의 뭐랄까요 허들로 저희가 봐요. 근데 예. 한동훈 그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부터 대중 정치인의 반열에 오르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대중 정치인이라는 건 말씀하신 대로 팬덤이 있는 정치인이에요. 그 팬덤은 여간에서는 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팬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30억을 모을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의 예. 팬덤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나 그걸 넘어서는 것이 또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거기에만 안주하면은 그야말로 예. 팬덤 의존형 정치가 되고 예.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휘둘리는 정치로 또 다른 어떤 그런 정치인들이 꽤 있었는데 그런 정치인처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스스로 좀 예.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저희가 조금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라방이라 그러죠. 라이브 방송에 요즘 뭐 푹 빠진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뭐 팬덤을 본인의 이제 대중적인 지지율로 좀
끌어모으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과제가 좀 있을까요? 일단 팬덤의 형성까지는 가능했고요. 또 후원금을 뭐 빨리 모금한다든지 또 이렇게 방송을 하면 이게 밈이 돼서 서로 공유를 한다든지 2단계까지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팬덤의 확산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 확산이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이제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헌재 심리 과정에서 워낙에 지금 한동훈 후보에게 좀 불리한 어떤 형세가 계속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후보가 자신의 어떤 의견을 적극적으로 그동안 개진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일단 경선 과정 속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토론에서 자신한테 불리할 수도 있는 그런 이슈를 자기가 먼저 꺼냈어요. 예를 들자면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실은 다른 세 후보가 공격할 줄 알았거든요. 한동훈 후보를.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그걸 먼저 자기 주도권 시간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세 후보에게 어떤 의미에서 날 좀 공격해다오라는 느낌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아주 이철우 후보나 나경원 후보가 흥분해서 공격하는 어떤 모양새가 나왔거든요. 저는 한동훈 후보가 전략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계엄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도를 잡겠다. 그 구도를 아마 이어가면 이어가는 것이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런 걸 했다라는 것이 어필될 수 있는 확장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선의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팬덤의 확산을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한동훈 후보의 과제일 것 같고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 얘기를 해보면 최근 지지율 50%를 돌파하면서 지지율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본격적인 공개 활동보다는 정책 위주의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전략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대결적인 경쟁으로 얻을 수 있는 표는 다 모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우위를 점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정감이라든가 수권 능력이라든가 이런 이미지를 쌓아가는데 훨씬 더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전투, 전사 이런 거는 약간 야당적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근데 국민들은 수권을 하면 우리의 삶을 좀 안정시키고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는 정치인들이 싸우고 있으면은 아예 혐오를 느끼고 그것을 안 보거나 무관심해지거나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면 선거에 나왔을 때 그런 이미지를 생각해서 현장에서 투표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주 속속들이 아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미지의 재구성 전략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것인데 굉장히 훌륭한 전략이다라고 해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어제는 금융투자협회를 찾아가서 간담회를 했는데요. 발언 순서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괜찮으면 제가 마이크는 좀 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말 실수하다가 또 꼬투리 잡혀가지고 안 되나? 이거 좀 꺼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하도 많이 말 꼬투리 잡혀서 고생을 많이 하는 바람에 증폭기를 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만약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를 물론 당내에서도 견제해야 되겠지만 이재명 그 집권 여당 견제는 야당의 책임이에요. 본인들이 현재 조기 대선을 만드는 책임이 국민의힘에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야당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잘하겠다는 걸 생각해야지. 지금 무슨 독주 체제에 대한 질투심 아니겠습니까? 질투심이요? 1등 주자에 대한 질투심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 지지율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독재다 이런 말까지 나오니까 정성호 의원이 그거 좀 질투심 아니냐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글쎄요, 물론 이제 그 선거 과정이니까 서로 공방을 벌인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무난한 선거 과정은 무난한 패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선거는 왜 민주주의에 꽂히겠습니까? 아무리 몇 번을 그 전에 나왔던 후보라도 이 사람이 그 전과 어떻게 달라졌는가, 뭘 얘기했는가, 어떻게 나라를 변화하고 싶은가를 기자들이 따라붙으면서 왜 출입 기자가 아니라 이렇게 따라붙는 기자들 있잖아요. 내내 같이 합니다. 그러면 계속 기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과정이 사실은 국민들한테 알려지는 것이거든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준비하고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 걱정, 내가 이번에 무조건 돼야 돼.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한 실수들이 나를 발목을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조차도 내가 끄겠어. 라는 태도를 한다면 국민들한테 말한 게 늘 내가 실수했는데 나의 실수를 저가한테 알리지 마라. 이게 스스로 그냥 닫아버리는 거잖아요. 여는 태도가 아니잖아요. 이런 태도들이 사실은 하나 쌓이는 겁니다. 아, 저 사람 뭘 두려워하는구나라는 이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선거는 마음껏 국민들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 뭐 일각에서는 부자 몸조심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마이크 끄는 모습을 보고 이제 많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저것도 좀 의도된 모습일 수 있다고 봐요. 의도된 연출이다. 의도된 연출일 수 있다고 보는 게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상대 진영 측은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우리 진영이나 중도층에서는요. 검찰이 지나친 정치 공세적인 수사를 해왔다. 형평에 어긋난 그 수사를 해왔고 그 과정에서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악마화를 굉장히 강하게 진행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너무 심해. 저도 이렇게 중도층의 사람들을 좀 만나려고 노력하는데 만나보면 저 상대방에서 이재명 후보 악마화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한마디로 이걸 규정하는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지금 내가 그동안 얼마나 악마화를 당했으면 이렇게 몸조심을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어떤 피해의식을 좀 보여줌으로써 내가 이렇게 악마화 되고 있습니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어떤 의도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과는 이제 경선 구도나 양상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도 좀 차별화된 전략을 펼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평가가 나올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종근 평론가, 김상일 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 합의체로 회부했습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인 노태학 대법관이 회피 신청을 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차정윤 기자, 구체적인 내용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서 심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라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 합의체 심리를 위한 합의 기일을 지정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전원 합의체로 회부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학 대법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회피는 법관 본인이 기피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스스로 재판을 맡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 사건은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3명이 우선 심리하게 되고 추후 노 대법관의 회피가 인용되면 12명이 판단하게 됩니다. 앞서 대법원은 오늘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제2부에 배당했습니다. 사건이 2부에 배당된 직후 전원 합의체로 회부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표의 혐의는 지난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지난달 26일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표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했는데요.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배당됐는데 어떻게 진행될 거라 보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전 대표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곳곳에서 땅꺼짐과 도로 파임 현상이 나타나 도로 일부가 통제되고 복구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승용차가 하천으로 빠지는 사고도 있었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김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움푹 팬 도로 위 구멍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주위엔 노란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청역 부근에서 땅 꺼짐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저녁 7시쯤. 도로 밑에 깔린 온수 배관이 파열되면서 땅이 꺼진 거로 추정되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연기 나서 신고가 들어왔고 이제 굴착기로 땅 판 다음에 배관 공사는 마무리됐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도로를 통제하고 밤새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남 창원에서도 지름 60cm 규모의 도로 파임이 발생했습니다. 구청은 하수관 누수로 파임이 생긴 거로 보고 보수 공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어젯밤 광주 중흥동에선 주택 외벽과 담장에 균열이 생겨 주민 6명이 대피했습니다. 근처에선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이뤄지고 있었는데 당국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반쯤 물에 잠긴 승용차 주위로 구조대원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오늘 새벽 대구 달성군에선 승용차가 하천에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운전자가 차체 위로 대피한 뒤 직접 신고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졸음운전 여부 등을 포함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경북 칠곡군 석저급의 농가에서 밭을 갈다가 포탄이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이 폭탄이 한국 전쟁 당시 사용된 불발탄으로 보고 안전 조치를 한 뒤 군부대에 넘겼습니다. 오늘 새벽 5시 50분쯤 대구 두류동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전기차에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큰 불길을 잡은 뒤 이 차를 지상으로 옮겨 2시간 20여 분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밤 늦은 시간 경기 남부와 충남 당진 일대에서 난폭 운전을 일삼은 폭주족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상당수가 외국인이었는데 핸들을 뽑아서 차량 밖으로 내미는 등 위협 운전을 하며 SNS를 통해 참여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밤중 차량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도로 위를 빙빙 돕니다. pit부연 연기가 피어오를 정도입니다. 위험천만 조수석에 걸쳐 앉고 하늘로 폭죽을 쏘아 올리기도 합니다. 급기야 핸들을 뽑아 창밖으로 내밀어 보이며 아찔한 운전을 과시합니다.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경기 남부와 충남 당진 일대에서 무려 70회에 걸쳐 난폭 운전을 한 일당입니다. 경찰이 40여 명을 검거했는데 20대 주범 A씨를 포함해 29명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외국 국적이었습니다. 특히 구속된 A씨는 불법 체류자로 SNS에 홍보 영상을 올려 참여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야 시간에 드리프트하는 영상을 그 SNS에 올려서 다수의 참가자들을 유인하게 하고 홍보를 해서 범행을 참여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폭주 행위가 이뤄진 도로를 보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규제봉 등을 설치했다며 평온한 시민의 일상을 저해하는 난폭 운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전국에 요란한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졌던 제주도는 특보가 해제되고 비도 점차 잦아졌지만 내륙은 오후까지도 다소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기상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서울은 지금도 제법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 전국의 비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지나면서 현재 전국에 비구름이 뒤덮였습니다. 오전에 호우특보가 내려졌던 제주도는 빗줄기가 약해지며 지금은 특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내륙에는 여전히 곳곳에서 시간당 5에서 15mm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남에는 최대 50mm에 달하는 비가 더 내리겠고 대부분 지역에서는 5에서 30mm의 비가 더 올 걸로 보입니다. 특히 남해안에는 비가 오는 동안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남해안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산간과 해안가에는 순간 풍속이 초속 20에서 25m, 전국적으로도 초속 15m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비는 늦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해안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을 전망입니다. 네, 어제는 초여름 같은 날씨였는데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한풀 꺾인다고요? 네, 어제 수도권 곳곳에 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등 전국적으로 초여름을 방불케 하는 더위가 나타났는데요. 오늘 아침은 구름이 이불처럼 덮여 있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지만 비로 인해 낮 기온은 대전과 대구 19도, 광주 20도, 서울도 21도로 어제보다 5에서 8도가량 낮을 걸로 보입니다. 이후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며 평년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하지만 목요일인 모레 오후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금요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7도까지 낮아지는 등 다소 쌀쌀한 날씨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핫한 이슈를 직접 묻습니다. 이슈콜입니다. 전 세계가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 선종에 대한 추모와 애도의 물결로 출렁이고 있습니다. 명동 성당에서도 빈소가 마련돼 오후 3시부터 조문이 시작되는데 이 교황이 생전 한국에 아주 각별한 애정을 보였던 만큼 그 추모하는 마음도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사랑은 각별했습니다. 즉위 이듬해인 2014년 8월 아시아 국가 중에 가장 먼저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요. 당시에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만나서 일일이 이렇게 손을 잡아주며 위로를 했고 꽃동네를 찾아서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재임 기간 한국인 추기경 2명을 임명을 했고 한국의 천주교 순교자 124명을 복자로 추대하기도 했습니다. 교황은 한반도 평화에도 유독 관심이 많았습니다. 2014년 이 방한했을 때나 2018년 부활절 미사 집전 뒤에 또 이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북 대화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염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보냈는데요. 여러 차례 방북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성사되진 못했습니다. 교황님에게 있어서 우리 한반도는 정말 아픈 손가락이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말도 통하고 생김새도 그렇게 비슷한데 어떻게 아직까지도 휴전 상태입니까? 라고 하실 정도로 형제끼리 그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사는 건 좋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두 형제가 다시금 화해하는 데 있어서 당신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하시면서 방북에 대한 뜻도 강하게 내비쳤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생전에 무척 많은 어록을 남긴 프란치스코 교황. 금기로 여겨졌던 동성애와 같은 민감한 문제에도 아주 유연하고도 표용적인 면모를 드러내며 개혁적이다라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한국의 평화를 기도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들은 우리 국민의 기억 속에 용기와 위로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 같습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면 추기경단의 비밀 투표인 콘클라베를 통해서 차기 교황이 선출됩니다. 외신들은 보수파와 개혁파로 구분해서 후보군을 거론하고 있는데요. 최초로 백인이 아닌 교황이 나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주요 외신들은 유력한 차기 교황 후보로 가장 먼저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을 꼽습니다. 교황청 서열 2위인 파롤린 국무원장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가톨릭 내 개혁파와 보수파로부터 두루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파롤린 원장이 이탈리아 출신이라는 점이 최근의 다양성 추세에 비춰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Over the past few decades, this tragic reality has come powerful to the fore in the Catholic Church, and extremely grave facts have emerged. 개혁파인 프란치스코 교황과 대척점에 있는 보수 성향의 인물이 차기 교황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유럽의 난민 수용과 이혼, 동성혼에 반대해온 헝가리 출신 페트르 에르도의 추기경이 보수 진영의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초의 유색인 교황이 탄생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가톨릭 신자가 8천만 명에 달하는 필리핀의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추기경. 개혁 성향인 그는 2013년 콘클라베 때도 교황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Being a small minority doesn't mean the church is dead. We believe that Jesus is alive and he was born and he ministered, he died and rose from the dead in Asia. 빈곤,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아프리카 교회의 미래를 상징해온 콩고 민주공화국 출신 프리돌랑 안봉고 배상귀 추기경도 유력한 후보로 거론됩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유흥식 추기경도 차기 교황 후보군으로 거론했습니다. 최근 가톨릭의 교세가 유럽보다 남미, 아시아 등 비유럽권에서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80세 미만 추기경단의 표심이 어디로 보일지 관심입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파월 연준 의장을 향해서 금리나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미국 뉴욕 증시가 또다시 출렁거렸습니다. 세계 경제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오늘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방미길에 나서며 한미 관세 협상 막이 올랐는데요. 관련 내용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 압박할 거라는 건 예상이 됐는데 뭐 루저, 패배자 이런 표현까지 나왔네요. 네, 뭐 미스터 투 레이트라 그래가지고 이제 네. 항상 너무 늦는 것 같다 이런 이제 비판을 좀 하고 있는데 이번 비판은 처음이 아니었고 예전에도 이제 계속 금리 낮추라고 좀 압박을 했는데 파월 의장은 이제 그거보다는 물가 영향이 아직 안 잡혔기 때문에 물가가 그 금리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이번에도 좀 금리 인하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이제 금리 인하라는 이제 압박을 하는데 본인 말이 지금 이제 잘 전달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빨리 좀 내리지 안 내린다 내려야 된다. 이거군요. 지금 뭐 경기 침체 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SNS에 이제 계속 그걸 올리는데 어쨌든 지금 굉장히 강도 높은 좀 비난을 하고 있고 근데 이렇게 비난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자꾸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자꾸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금융시장이 지금 오늘도 사실 좀 많이 요동을 쳤습니다. 저 정도 용어 쓰는 거는 어떻습니까? 빨리 뭐 나가라 뭐 이런 의미까지 해석할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굉장히 이제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연준 의장은 독립된 기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독립성이 보장되고 사실 이제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도 함부로 뭘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자꾸 이제 간접적으로 저런 메시지를 던지면 연준의 독립성이 이제 피해를 받게 되고 사실 또 미국도 법치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근간이 흔들리니까 사실 지금 최근에 미국이나 아마 여러분들 뭐 달러 투자하신 분들 뭐 좀 굉장히 요즘에 좀 마음이 아프신 게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게 저런 것들과 좀 연관이 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행보나 발언 등을 좀 봤을 때 지금 뭐 올 수도 있는 경기 침체 우려의 어떤 책임을 지금 그 연준의 파월 의장에 좀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시각도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럽이 최근까지 7번 금리 인하를 했는데 왜 파월 의장은 지금 안 낮추냐. 전 세계가 다 금리 인하 기조인데 따라서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만약에 경기 침체 오면 누가 책임질 거냐.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선후 관계가 좀 잘못된 게 연준 의장은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 행정부의 그 관세 정책 때문에 물가가 어떻게 될지 내가 알 수가 없다. 그렇죠. 경기 침체 오면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물가가 오를 수가 있죠. 근데 중앙은행장은 물가냐 이 경기냐 둘 중에 하나를 잡아야 돼요. 잡기는. 근데 우선순위는 일단 물가 쪽으로 이번에도 얘기를 좀 해놨거든요. 물가가 잡혀야 된다. 이걸 못 잡으면은 결국에 나중에 더 큰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관세 때문에 물가 오르면 금리 인하 그냥 경기 침체 가니까 무조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본인 입장에서.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본인의 이 관세 정책 때문에 이 모든 게 사실 발생한 거잖아요. 사실은 관계는 원인은. 근데 자기 잘못보다는 일단 이제 너무 늦게 대응을 했다 연준이. 그래서 금리를 경기 제때 안 내려서 그런 거다. 타이밍 놓친 거 아니냐. 예전에도 이게
이 파월 의장이 21년도에 예. 물가가 이제 그때 오르기 시작할 때 예. 금리를 되게 늦게 올렸거든요. 그래서 팬데믹 때 말씀하시는 네, 거죠? 팬데믹 때. 예. 그리고 막상 올린 게 22년도에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 터지고 물가가 이제 폭등했을 때. 예. 그래서 비난을 사실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연준 의장의 그때 이제 상당히 좀 욕이란 욕은 좀 많이 먹었었는데 당시엔. 그래서 되게 더 신중해졌는데 약간 또 지금 그런 표현도 하고 있어요. 그때도 실기하지 않았냐. 예. 근데 이번에도 왜 실수하려고 하냐. 이런 입장인데 그때랑 저는 이번이 너무 다른 게 이거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풀어줘야 되는 문제인데 그걸 자꾸 파월 연준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좀 이제 예. 약간 좀 선후 관계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그 팬데믹 때 실기한 것을 구실 삼아서 계속 내쫓으려 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다고 나갈 파월 의장은 또 아니죠. 본인은 예. 그럴 의사가 그때 예전에도 한번 예. 언급을 했고요. 이제 법에 의해서 보장되기 때문에 내년 5월까지가 임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이 남았네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연준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자기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예. 일단 뭔가는 바꾸고 싶어하는 것 예. 같아요. 그래서 계속 제가 봤을 때 압력은 넣겠지만. 지금 이걸 또 압력을 넣는다고 이게 나가는 것도 되게 그럼 미국의 지금 아까 말씀드린 법치주의 근간 자체가 진짜 흔들려요. 그럼 예. 대통령이 나가라 하면 나가면 되겠네. 그래서 이거 나가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예. 거기다가 지금 임기 8년이기 때문에 이건 예. 진짜 법으로 보장돼 있고 또 FMC 의원 12명의 연준 의원들도 다 법으로 다 보호가 돼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대통령이 말한다고 해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안 그러면 이제 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는 나가길 원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해서 파월이 말을 듣는 것도 금융시장이나 이렇게 우리가 지켜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또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월 의장이 나가지 않고 계속 자리를 어쨌든 유지하면서 압박을 계속 받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그 상황에서 그냥 만약에 굴복해서 진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금리를 인하하는 거는 결국 이제 물가가 안 올라간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물가가 오르기 전에 지금 관세는 이미 부과했는데 아직은 뭐 중국 빼고는 많은 관세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아마 경기 침체가 혹시라도 온다면 아마 낮출 겁니다. 낮출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원래 정상적인 경로면 올해 금리 낮추기로 했거든요.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원래는 하반기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려워진 게 관세 때문에 물가 오를까 봐 금리 못 낮출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관세 아니었으면 예정대로면 내년까지 계속 금리 낮추는 거예요. 근데 그 구조가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관세가 끼어드니까 되게 이게 복잡해진 거죠. 금리를 인하는 해야 되는데 인하하면 또 물가 오르거든요. 더. 그래서 이제 함부로 못 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 물가가 크게 오르는 그런 모습만 안 보인다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금리는 이 침체기로 만약에 간다면 뭐 내릴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물가 여부가 좀 저는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파월 때리기가 강도를 더해가니까 기술주가 특히 흔들렸거든요. 그건 네.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자꾸 시장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예. 대통령이 지금 자꾸만 뭔가 연준 의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금리 떨어져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을 이제 계속하고 달러도 약해져야 된다, 예. 이런 메시지를 되게 강하게 주다 보니까 시장이 그러면 대통령에 의해서 그냥 움직이는 건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면 신뢰를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뭐 테슬라나 엔비디아도 대표적인 이제 관세 피해주가 또 될 수밖에 없고 또 테슬라나 엔비디아나 뭐 각자 또 악재들이 있는 게 이게 지금 중국이 뭐 아시겠지만 미국의 의외로 굉장히 고자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뭐 끄떡 안 하고 지금 미국이 지금 이렇게 관세 때리는데 보복 관세까지 하는데 미국의 이제 좀 약간의 아킬레스건 약점 중에 하나가 중국 비중이 좀 높은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전체 생산의 40%가 중국 공장에서 나오거든요, 전기차가. 그러니까 거기가 굉장히 비중이 크고 엔비디아도 매출의 한 13% 정도가 중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이렇게 안 좋아지면 이들도 이제 피해를 보게 되니까 이런 관세 전쟁이 결국 기술주한테도 상당히 좀 불리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달러뿐만 아니라 안전자산이라고 부르는 국채가 이렇게 동반 하락하는 사례가 좀 뭐 자주 있습니까? 아니 이제 보통 이렇게 경기 침체 오잖아요. 그럼 금리가 빠져요. 금리가 떨어진다는 게 금리랑 채권값은 항상 정반대로 갑니다.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값이 오르니까 채권 투자했을 때 돈을 벌겠죠. 그래서 보통은 경기 침체 가면 주식을 팔고 이제 채권을 사거든요. 근데 지금은 경기 침체 온다는데 채권 금리가 튀어요. 금리가 오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대로 채권값은 떨어지죠. 그럼 채권 투자한 사람도 손해예요, 지금. 그러면 이게 되게 그 우리가 볼 수 없는 지금 패턴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다른 나라 자산이 아니라 유독 지금 미국의 달러에 연동된 자산만 유독 지금 가격이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달러도 빠지고요. 예. 주가 빠지죠. 채권도 빠집니다. 이제 트리플 약세라고 하는데 결국 이건 뭐냐면 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이 정책에 대해서 금융시장은 지금 신뢰를 안 하고 있고 미국에서 돈을 빼자. 자산을 빼서 그러니까 오늘도 보시면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한국 증시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나라 자산이 더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엔화가 요즘에 최근 또 엔화 값이 급등하고 있죠. 그러니까 달러 대신에 다른 엔화나 유로화나 뭐 다른 나라 주식을 사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달러에 대한 신뢰 문제가 지금 굉장히 좀 커졌기 때문에 발생한 좀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값도 지금 급등세잖아요. 그러니까 금도 달러 대체제거든요. 그러니까 금이 계속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관세도 있었지만 이게 달러보다 더 안전한 자산으로 볼만한 게 사실 없잖아요. 전 세계 보면. 근데 유일하게 이제 금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금은 경기 안 좋을 때도 또 부상할 수도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 대비할 수도 있고 지금 달러가 또 안 좋으니까 이 대체제로 더 수요가 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세 좀 갈 거라고 그러니까 보십니까? 이것도 방향이 바뀌려면 트럼프 정책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좀 후퇴를 한다거나 이런 게 나오면 달러가 좀 올라갈 거거든요. 그럼 달러 오르면 이제 금값이 좀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그 기조가 아니라면 당분간 금값이 뭐 계속 오른다 이거보다 계속해서 좀 견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신 대로면 일단 미국 관련된 자산이 계속해서 지금 빠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그 미국 상대로 하는 비관세 부정의 8가지 SNS에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어떤 행보랑 비교했을 때 조급해진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환율 조작부터 해가지고 뭐 원가 이하로 덤핑 판매하고 부가세 가치세 뭐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해서 이제 이걸 이제 본인이 좀 올렸는데 어쨌든 이게 여기 보면 그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에도 약간 뭐 우리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니까 한국도 약간 포함은 되는데 어쨌든 여기 나온 내용들은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유럽하고 중국을 좀 겨냥했다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 특히 뭐 보조금 같은 거 기타 정부 보조금 근데 사실 이거는 미국도 좀 약간 애매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미국에 진출할 때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보조금 받았잖아요. 근데 미국도 실제로 이렇게 따지면 약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부정행위거든요. 미국 자체도 좀 어쨌든 전임 행정부에서 그런 걸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이라고 해서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8가지를 일단 이제 걸어서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무역 압박을 하고 자기가 협상에서 좀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얘기를 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세 관련해서는 한미 그 협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관심사인데 최상목 대행 오늘 또 출국했고요. 2+2 이제 회담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어떤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까요? 결국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25% 관세 부과한 거는 그 계산식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역 수입액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봤을 때 미국이 수입을 많이 하게 되면 거기 그거에다가 이제 적자죠. 무역 적자를 이제 나눈 거니까 결국에 적자를 줄이고 미국 입장에서 무역 적자 줄이고 수입을 줄이고 그럼 그 얘기는 반대로 한국이 많이 사가란 얘기예요. 그리고 한국은 수출 좀 미국에 약간 좀 줄여라 이런 얘기인데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수출 줄일 수가 없어요. 우린 정말 미국 수출이 너무나 중요하죠. 지금 내수까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협상단도 그걸 알기 때문에 수출은 줄이는 쪽으로는 협상 안 할 것 같고 그럼 미국에서 뭘 가져올까 요거거든요. 그럼 제일 좋은 게 지금 결국 우리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기름 한 방울 안 나잖아요. 그럼 결국 미국에서 뭐 원유라든가 아니면 LNG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LNG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출하고 싶다. 그러면 미국의 천연가스를 더 많이 도입한다거나 그런 정책들 그리고 또 우리가 줄 수 있는 카드가 미국이 지금 제일 원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배를 원해요. 조선. 그러니까 조선이 지금 없잖아요. 근데 하고 싶어요, 되게. 조선 산업을 건설해서 이 조선 제국을 또 다시 한번 이끌어보고 싶은 지금 그 욕망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기반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도와주겠다, 적극적으로. 조선 기반 만드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못하는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걸 해주면 조금 협상이 조금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방위비 관련된 얘기는 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위비나 또 우리나라 정부 부담 또 늘어나는데 좀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계속해서 방위비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다 공통사항이고 지금 나토에서도 지금 빼겠다 그랬고 일본하고도 협상할 때 방위비 얘기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폭적으로 좀 올리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어쨌든 뭐 그 이미 바이든 행정부랑 계약을 맺은 게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또 아마 재협상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걸 일단 보고 나서 정부가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방위비 인상 요구는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일 협상을 보면서 우리도 좀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은데 일본은 지금 뭐 내부적으로 구려 외교 아니냐 이런 또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떤 전략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급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일본이 지금 이번에 가서 처음 얘기는 뭐 성공했다는 식으로 나왔는데 이시바 총리는 또 되게 반대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더 시간 많이 걸릴 것 같다. 성공했다는 건 트럼프 대통령. 네, 트럼프랑 이제 거기 이번에 같이 갔던 이제 일본 했는데 근데 막상 이시바 총리는 이제 그 자기 회견에서 정반대 얘기를 해서 이거 뭔가 안 됐구나. 그러니까 명확하게 지금 입장차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요구한 조건이 생각보다 좀 센 것 같아요. 지금 딱 봤을 때는 우리한테도 요구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요구를 일단은 한번 요구 조건을 보고 그리고 나서 급할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일본이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장기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요구할 건 또 요구하고 그다음에 또 받아들일 건 좀 받아들이면서 절충안을 잘 찾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채팅방 기밀 유출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부인, 남동생 등과 공습 계획을 공유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거듭 헤그세스를 감쌌지만 이 물밑에선 장관 교체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 언론사 편집국장을 실수로 초대해 후티 반군에 대한 공습 계획을 공유한 시그널 게이트. 이번엔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자신의 부인과 남동생, 개인 변호사 등을 초대한 채팅방에서 기밀 정보를 공유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15일 후티 반군 공격 당시 디펜스 티머들이라는 제목의 채팅방에서 FA-18 호넷 전투기의 공습 일정과 타격 목표 등을 알렸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번엔 국방장관의 개인 휴대전화가 쓰였고 부인 등 민간인들이 실수로 초대된 것도 아니어서 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It's putting the operation, those fighter pilots who are in the air about to conduct this operation at risk with people that don't need to know this information.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에도 기밀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뉴욕타임스를 비난했습니다. This is what the media does. They take anonymous sources from disgruntled former employees and then they try to slash and burn people and ruin their reputations. Not going to work with me. 트럼프 대통령도 헤그세스 장관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며 기밀 유출에 대한 우려를 시간 낭비로 치부했습니다. He's doing a great job. It's just fake news. They just bring up stories. I guess it sounds like disgruntled employees. You know, he was put there to get rid of a lot of bad people, and that's what he's doing. So you don't always have friends when you do that. 하지만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은 트럼프 대통령 말과 달리 백악관에서 새 국방장관을 찾는 절차가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엇보다 충성심을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표적인 충성파인 헤그세스 장관을 진짜 교체할지 여부는 후속 입장 표명을 봐야 알 수 있을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영국의 한 대형마트에서 후드 점퍼를 눌러쓴 사람들이 물건을 담습니다. 손님인가 싶은데요. 그중 한 남성이 천장에 틈새를 비집고 담배 보안 구역으로 진입을 시도합니다. 천장에서 버둥거리는 모습, 스파이더맨 같죠? 결국 침입에 성공하고 담배와 와인을 모두 털어서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마트 안에 다른 손님과 직원이 있었지만 두려움 때문에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최근 영국에선 잇따른 마트 절도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세르비아의 골목길 갈색 강아지 한 마리가 고개를 숙인 채 꼼짝 않고 서 있습니다. 네, 자세히 보니까 호객 인형의 움직이는 손에 이렇게 쓰담쓰담 머리를 맡기고 있는데요. 사람의 따뜻한 손길이 그리웠던 걸까요? 이 강아지 유기견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쓰럽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네, 지금 다행히 이 영상을 본 사람이 강아지를 입양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진짜 사랑의 손길을 받을 수 있겠네요. 하루 만에 날씨가 급변했습니다. 초여름처럼 더웠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곳 서울에도 제법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청계천 산책로의 출입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또 비와 함께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면서 고온 현상도 잠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우산 꼭 챙겨 나오셔야겠고요. 또 얇은 외투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비구름이 전국 대부분 지역을 뒤덮은 모습인데요. 오전에 강한 비가 집중된 제주도는 현재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된 상태지만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15mm 안팎의 세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남의 최고 50mm, 그 밖의 지역은 대부분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고요. 곳곳에서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부분 20도 안팎을 보이며 고온 현상이 주춤하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1도, 광주 20도, 대구는 19도에 머무르겠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늦은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해안에서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고요. 이후에는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발효 중이고 그 밖에 전국으로도 바람이 다소 강합니다. 날아갈 수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하는 등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